본 영상은 공익 목적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송이 원활하지 않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수업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영상 아래 댓글이나 카카오톡 1:1 채팅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또 뵙겠습니다. 겨울 날씨가 그동안 조금 포근하다가 오늘부터 약간 추워지니까 더 추운 그런 느낌이 됩니다. 선생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들하고 그 한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수 얘기하기 전에 우선 고사성어 하나 우리 풀어보고 부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교재는 5페이지입니다. 과유불급 아마 굉장히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쉬운 과유불급을 가지고 왜 이렇게 고사 설명을 하나 이렇게 아마 의심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방송의 교수들이라든가 이 전문가들도 나와가 과유불급에 대한 고사성어를 언급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수분들이라든가 지식층에 있는 분들도 이 해석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혹시 선생님들은 이걸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잘못 해석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가져 나온 겁니다. 뭐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그죠? 이 과자는 이제 지나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지나칠 과자고 요거에 반대되는 게 불급입니다.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 유자 해석을 잘 못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방송에 사람들이 나오면은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하는 것보다 못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마 선생님들은 나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하는데 그러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히려 유자입니다. 그죠? 오히려 유. 그 다음에 이게 같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같을 유자입니다. 여기에 못하다는 얘기가 유자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너무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근데 해석이 그것이 아닙니다. 지나친 것은 반드시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같다는 얘기.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노 그러면은 이것이 논어에 나옵니다. 논어에 나왔다는 것은 이제 공자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얘기가. 그 어떻게 됐나 하면 논어 제자 중에 그 자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공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말도 잘하고. 그래서 그 공자 사단에 돈을 대주고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굉장히 잘합니다. 얘기 말 같은 것도 굉장히 조리 있게 잘합니다.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한날은 자공이 공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공자 사단의 제자 중에서 자장과 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자장이라는 사람은 약간 모든 것이 욕망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자장은 이 과에 해당하는 겁니다. 모든 일이 약간 좀 지나치다고 공자님이 생각하시, 지나치다고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자라는 사람은 속으로는 많이 알고 있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 표현하고 하는데 약간 조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자공이 공자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자장하고 자하하고 누가 더 낫습니까? 이래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공자님이 답변을 하기를 자장은 모든 일에 과하고 자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조금 불급이다,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공이 그 말을 듣고 그러면은 자장이 더 낫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공자님이 그때 대답을 했습니다. 과한 것은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 과유불급이라는 게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것을 못하다로 해석을 합니다. 못하다의 한자 수거가 이게 불여라는 한자 수거가 이게 못하다는 이런 수거가 있습니다. 이따 다음에 조금씩 다음 시간에도 아마 나올 겁니다. 이런 얘기가 이게 못하다는 이 한자 수거입니다. 못하다. 이거는 어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럼 A 불여 B 그러면 A는 B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같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선생님들 예를 하나 들어보자고요. 교수님이 과제를 줬어요. 과제. 어떤 과제를 줬는데 5장 정도를 과제를 써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은 과제를 5장 써오라는데 자기는 좀 잘 해보려고 교수인데 잘 보이려고 한 10장 정도로 썼어요. 어떤 학생은 시간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한 2장 정도밖에 못 썼어요. 이 교수님이 볼 때는 5장을 써라 그럴 때는 그 내용을 줄여서 내가 읽기 쉽도록 핵심적으로 써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데 10장을 쓰다 보니까 읽기도 버거워요. 중간에 읽다 이게 내가 5장 쓰라 그러는데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2장 쓰는 사람은 성의가 없다고 생각되겠죠. 그래도 교수가 볼 때는 5장 쓴 사람이나 2장 쓴 사람이나 다 이렇게 자기 마음에는 못 미치고 이걸 같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여기서 출발해서 목적지가 여기에요. 그죠? 목적지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가는데 중간에 가서 목적지 못 가는 사람과 가다가 너무 지나쳐가지고 지나쳐 갔어요. 목적지 도달하는 사람은 갔죠. 그죠? 이럴 때는 과유불급이 맞습니다.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만 같다. 그런데 못하다 그런 거는 어떤 데 표현을 하나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들 요즘 뭐 며느리 같은 걸 보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이게 우리 며느리는 딸같이 생각한다. 딸과 같이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그것이 아니라는 게 어떻게 며느리하고 딸하고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요거 며느리 붙자죠. 그죠? 딸입니다. 이럴 때는 유자를 써가 안 되죠. 같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딸이 천륜으로 태어난 자기 딸이 좋지 며느리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물론 뭐 예외는 있겠죠. 여기는 불여로 써야 되겠죠. 그죠? 며느리는 딸보다 못하다. 이런 표현을 써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유자하고 불여하고는 틀리는 겁니다. 그죠? 요 정도만 하시고 이제 한자 부수 공부하도록. 아마 선생님들 다음부터는 과유불급이 과한 것은 불급한 것만 못하다고 해석을 하시는 분이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과한 거는 불급한 거하고 같습니다. 그죠? 다 같이 목적지에 도달 못하는 거는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한자 부수를 아마 이번 시간에 다 못 끝낼 겁니다. 한자의 부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부수는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까지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부수 보겠습니다. 한자 부수는 이렇게 씁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죠? 이게 떼 부자입니다. 떼. 집단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집단. 요거는 머리 숫자죠. 그죠? 머리수. 머리보다는 핵심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핵심. 그럼 부수를 이렇게 해석을 전체 해보면은 집단의 핵심이 되는 문자라 그래야 되겠죠. 그죠? 한자 그대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거 집단 때의 핵심이 되는 그런 거를 부수라고 합니다. 뭐 설명을 안 해도 아마 선생님들 다 아실 겁니다. 그럼 이걸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요게 강강자죠, 그죠? 요거는 땀 한자입니다. 땀. 사람 땀이 난다는 땀 한자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못지자죠, 그죠? 못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빙수할 때, 그죠? 얼음빙자입니다, 그죠? 얼음빙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들어볼까요? 요게 샘천자입니다. 이러한 한자의 집단이 있어요. 이 집단이 있는데, 이 집단에서 가만히 보니까 공통적인 게 있어요. 공통적인 요 핵심이 있습니다. 그죠? 공통적인 핵심이 있습니다. 다 뭐죠? 요거 있잖아, 그죠? 요거 물이잖아, 그죠? 물수, 물. 요것도 물입니다. 요것도 물입니다, 그죠? 샘천자에 요것도 물입니다. 이 물이라는 공통적인 그 핵심의 그 문자가 있다. 이것이 부수입니다. 요것을 물 숫자를 요렇게 썼는데, 이따 뭐 다 아시겠지만 나올 겁니다만, 변으로 쓸 때는 요렇게 씁니다. 옆에. 좌측에 쓸 때. 그래서 이 집단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문자, 공통되는 문자, 뜻을 나타내는 문자가 요 부수입니다. 그러면은 부수가 한글로 비교를 하면은 이게 자음 모음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영어로 말하면 알파벳에 해당되겠죠, 그죠? 알파벳에 해당되는 아주 기초되는 문자를 만드는 기초입니다. 근데 한자 부수는 214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음 모음은 몇 자예요, 선생님들? 요거는 24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알파벳은 26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자 부수는 이렇게 214자로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이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줄였는 게 500 몇 자가 되는데 줄였는 게 214자입니다. 그럼 이 한자 부수는 알파벳이라든가 자모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자전을 찾는 이 근본이 되겠죠, 그죠? 부수 순서대로 이렇게 자전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자 부수가 중요한 것은 자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자전을 옛날에는 다 이렇게 자전 보고 부수 보고 찾았는데, 요즘은 글자 보고 찾아도 되고 인터넷 보면 찾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작은데, 자모 알파벳은 작은데 이거는 왜 이렇게 214자로 많아요? 한자는 뜻글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전번 시간에 얘기했던데, 한자가 그 내용을 담고 그림이라든가 그 상형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한자 부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런데 자모나 알파벳은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모든 걸 그냥 무작위로 뽑아내가지고 의미를 붙이면 그게 글자가 됩니다. 그런데 한자는 다 이게 부수에 의미가 있고 뜻이 있죠. 그래서 이게 좀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14자가 다 부수가 있는데, 그 부수도 보면은 부수가 위치가 있습니다. 부수가 위치가 있습니다. 자, 글자를 이렇게 한자가 이렇게 네모 안에 여기 한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죠? 쓰면은 이 부수자가 이쪽에 왼쪽에 와 있는 거, 좌측에 와 있는 거를 부수자를 뭐라 그러면, 부수 명칭이 뭐라 그러면은 이것도 변이라 그럽니다. 변이라 그럽니다. 뭐 사람인 변, 이 변이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변이라 그러고, 이 우측에 부수자가 와 있는 것을 방이라 그럽니다. 우부방, 좌부방 그러고 방자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죠? 위치를 방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위에 부수자가 이 위에 가 있는 것을 뭐라고 그러면 이름을 머리라 그럽니다. 머리, 필발머리니, 간머리니, 머리라는 소리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죠? 머리고, 그럼 밑에 와 있으면 뭐예요? 당연히 발이겠죠, 그죠? 발입니다. 부수 위치에 따라서 좌측은 변이라고 그러고, 우측에는 방이라고, 위에는 머리라고, 밑에는 발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글자 간단하게 한자씩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딜 인자는 이렇게 쓰죠? 요게 사람 인자가 부수자입니다. 사람 인자가 부수자입니다.
그 어진 것은 누구를 얘기해요? 동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 사람의 어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 옆에 왔기 때문에 요것은 부수가 변에, 옆에 좌측에 왔기 때문에 요걸 변이라고 합니다. 그럼 방자는 한번 볼까요? 요게 색일각자죠, 그죠? 색일각자입니다. 색일각자인데 부수가 우측에 왔다 그랬죠. 요것이 부수입니다. 칼의 모양입니다. 요게 칼도자입니다. 요게 부수입니다. 새기는 데는 뭐로 새겨요? 칼로 새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수가 요걸 의미를 담당하는데 우측에 왔기 때문에 요거는 칼입니다. 그 다음 머리자 한자 볼까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요 집가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집갑자의 부수가 요게 부수자입니다. 요게 진면이라는 부수자입니다. 부수할 때 이따 나올 겁니다. 그때가 상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요게 부수가 요 머리에 있어서 머리라고 그럽니다. 이 간머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실은 그건 좀 틀린 겁니다. 이 정확한 부수 명칭은 진면자입니다. 그러면 발음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요게 탈초자입니다. 타닥을 때, 그죠? 탈초자입니다. 부수자가 어디 있어요? 요게 부수자입니다. 요게 불화라는 부수자입니다. 불화라는 부수자. 불화자가 이렇게 발에 오면은 요 불꽃 모양으로 요렇게 된 겁니다. 불이니까 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좌측에는 변, 우측에는 방, 위에는 머리, 밑에는 발이라고 합니다. 뭐 쉽죠, 그죠? 그 다음에 부수자가 이렇게 있는데 부수자가 이 머리하고 변을 이렇게 감싸는 부수자가 있습니다. 머리하고 변을 이렇게 감쌉니다. 이건 뭐라 그래요? 이 부수자는 음이라 그럽니다. 음이라 그럽니다. 부수 명칭이 음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요게 방방자입니다. 그죠? 우리가 사용하는 방입니다. 방방자입니다. 음도 방이고 뜻도 방입니다. 그 부수자가 요겁니다. 이따 할 겁니다. 요게 지게 호자입니다. 요게 문이라는 뜻이거든요. 방에는 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감싸니까 요걸 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변하고 밑에 발을 감싸는 부수자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뭐라 그러죠? 받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받침이라고 합니다. 받침.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길도자입니다. 그죠? 부수자가 요겁니다. 요 좌측하고 밑을 요렇게 감쌉니다. 요게 시험시험 갈 착자입니다. 간다는 의미입니다. 길이니까 가야 되겠죠. 그죠? 요게 부수자입니다. 그 다음에 글씨를 이렇게 쓰면은 이 바깥을 이렇게 다 에워 쓰는 게 부수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몸이라고 합니다. 몸. 그런데 사방을 다 에워 쌀 때도 있고 요 한쪽은 틔울 때도 있습니다. 틔워져 있는 요렇게 에워 싸는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다 몸이라고 합니다. 요 글자 대표적인 게 우리가 나라 그럴 때 나라 국자죠. 그죠? 요 바깥에 요거 큰 네모 요것이 부수자입니다. 에울 위자라고 요게 부수자입니다. 이걸 몸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한쪽에 다 터진 게를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요게 숨길 릭자입니다. 숨기다 그럴 때 숨길 릭자입니다. 은닉한다 그럴 때 요거 씁니다. 요 터졌죠? 요게 부수입니다. 요게 감출해자라는 부수입니다. 감출해자. 그래서 요 한쪽 말고 요 삼면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죠. 요걸 몸이라고 합니다. 부수 명칭에. 그 다음에 자기 글씨 자체가 부수인 것을 요걸 제부수랍니다. 자기 자신이 부수랍니다. 요걸 제부수라고 합니다. 부수 글씨는 다 제부수겠죠. 그죠? 부수 글씨는 그 자체가 부수를 담당하니까 다 그걸 제부수. 뭐 세금 그러면은 이게 금자가 금도 되지만은 이 자체가 그 자가 부수자가 됩니다. 부수자가 돼서 다른 글자하고 이렇게 결합을 하고 합니다. 이게 부수자. 이걸 제부수라고 합니다.
자, 부수 위치에 따라서는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죠? 들어본 얘기인데 한번 다시 복습 삼아 이렇게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주요 부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음 시간까지 부수 설명을 할 텐데, 부수가 214자인데 그 214자를 상세히 설명하고 하려 그러면 그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또 20시간이라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주 쓰이고 쓰임이 자주 없는 부수는 생략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부수, 일상생활에 그 부수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수가 중요한 거는 한자 공부에서 부수 공부를 제대로 하면 한자 공부 50%를 했다고, 50% 정도는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중요하나 그러면 부수는 뜻을 나타냅니다. 상형 그 자체가 부수에 의미가 있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부수만 알면 그 한자를 잘 몰라도 아, 그런 뜻이겠구나. 사람 인자가 들어가면 아, 사람과 관계되는 행동 뭐 이런 거겠구나. 물이 들어가면 물과 관계되는 그겠구나. 물숫자가 들어가면 그거를 알기 때문에 부숫자를 정확히 알면 한자를 익히는데 한 50%는 가량은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부수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뭐니 그래도 돈이 아니고 뭐니 그래도 중요한 게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한자 부수에는 사람과 관련된 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사람과 관련된 부수를 한번 짚어보자고요. 사람 인자죠. 그죠? 사람 인자인데 요게 아까 얘기했던 좌측으로 변으로 가면 요렇게 씁니다. 같은 자입니다. 부수는. 이거는 사람 인자인데 사람이 이렇게 약간 구부리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형태입니다. 상형 문자죠. 그죠? 그러면 이 부수가 들어가면은 대체적으로 좀 사람의 행동이라든가 사람과 관계되는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부수로 들어가는 거 한 자씩만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요게 꾀할 기자죠. 요게 부수자입니다. 그죠? 사람 일자가. 꾀하는데 뭘 꾀해요? 꾀한다는 건 계획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죠? 사람이 무슨 계획한다는 뜻입니다. 요게 그칠 기자가 발이라는 뜻이에요. 발이 이게 발돋움하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발돋움한다는 뜻이에요. 발돋움해서 뭐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거는 요렇게 하면 뭐예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사이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요게 부수자인데 요게 어지린자입니다. 요게 사람과 관계되는 그 부수자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이 큰대자죠. 그죠? 큰대자입니다. 큰대자인데 이 의미 자체는 크다는 의미인데 이것이 부수자로 들어갔을 때는 크다는 의미보다는 이게 사람이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거는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팔을 길게 크게 이렇게 벌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팔을 크게 벌렸다 그래서 의미가 큰대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부수자로 이 자가 쓰일 때는 사람이 팔을 벌리고 있기 때문에 다 이게 사람이란 의미가 들어가는 겁니다. 부수자로 들어가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큰대자 위에 이런 자가 있어요. 이게 지아비 부자죠. 그죠? 지아비 부자. 사람이잖아. 그죠? 지아비 부자. 부자입니다. 여기는 사람의 머리에 이렇게 비녀를 꽂은 모습입니다. 옛날에 사람이 성인이 되면 머리에 상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상투할 때 비녀를 꽂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인이 됐다, 지아비가 됐다, 어른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큰대자는 이게 크다는 의미가 아니고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여졌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사람과 관계되는 거, 계집여자 한번 보겠습니다. 계집여자죠. 계집여자는 여자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글자를 상용화한 것이 이 계집여자입니다.
그럼 이 글자가 들어간 건 여자라든가 뭐 여자의 행동 이런 거하고 관계되겠죠. 근데 옛날에는 가부장적인 제도에 가서 남자가 우월하다 보니 요즘 같으면 난리 납니다. 여성 이렇게 협회 같은 데서 여자를 천하게 보고 하면 난리가 나죠. 그죠? 성적 비하했다고 하면 난리 납니다. 하여튼 옛날에 남성이 우위고 가부장적인 시대는 이 여자와 관계되는 부수 자체는 대체적으로 여자를 좀 비유하는 그런 글씨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거 여자 여자가 부수인데 요게 간사할 가짜입니다. 그죠? 간사할 요즘 이런 글씨 만들면 난리 나요. 그죠? 간사할 간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요렇게 여자 여자가 부수는 이 망령될 망자죠. 좀 나쁜 의미로 이렇게 한자가 글씨가 만들어진 게 많습니다. 망령될 망자입니다. 다 여자가 들어갔으니까 여자가 간사하고 여자가 망령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자가 나왔으니까 요 다음에 아들 자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 자자는 요게 무슨 것을 상징해 한다면 어린애가 이렇게 포대기에 이렇게 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린애가 포대기에 싸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상형화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 아들 자자는 아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이 아들 자자가 이게 그냥 아들 딸 구분 없이 그냥 자식이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그러다 가부장적이고 남자 우위가 되는 세상에는 아들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아들로 이렇게 쓰이다가 지금은 사람, 뭐 아들이라는 얘기도 됩니다. 사람, 당신, 뭐 이런 의미로 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이 글자가 쓰입니다. 시간 관계상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아들이죠. 아들이면 뭐 손자, 손자죠. 그죠? 아들이 손녀가 아니고 손자입니다. 그죠? 손자, 손자입니다. 이런 글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 시자, 죽음 시자인데 이것도 사람을 나타내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게 시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죽음 시자인데 이것도 사람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 집,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수로 들어가면. 이 부수는 이렇게 관이 이렇게 있어요. 관에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의미도 들어가고 이것이 집이라는 의미도 들어갑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게 뭔지 아죠? 여성이자입니다. 그죠? 여성이자입니다. 비군이 말 얘기하죠. 그죠? 요거 죽음 시자가 들어가는데 사람의 의미를 담당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집옥자죠. 그죠? 요거는 여기서 부수, 요 죽음 시자의 부수는 요건 집을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든가 집이라든가 그런 의미를 담당을 합니다. 자, 또 사람 중에서 형체도 중요하지만은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죠? 마음, 그래서 마음이라는 마음 심자가 이게 부수자가 있습니다. 마음 심자가. 부수자가 그 다음에 이것이 별에 들어갈 때는 부수자가 요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밑에 발에 들어갈 때는 부수자가 요렇게 들어갑니다. 다 같은 자입니다. 그죠? 이게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 이 마음 심자는 사람의 마음을 나타낸 거죠. 글자에 들어가면은 당연히 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글자는 어디서 왔나 그러면 이게 이렇게 심장을 본뜬 것입니다. 심장. 이것이 이렇게 마음 심자가 된 겁니다. 심장. 근데 옛날에 사람들은 머리에서 마음이 나고 생각이 나고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가슴에 마음이라든가 생각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슴에. 사실은 어떻게 머리에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감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마음을 표시내는 글씨로 주로 쓰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요건 뜻지자입니다. 그죠? 뜻지자입니다.
마음이 가는 겁니다. 마음이 가는 것이 뜻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감정을 나타내죠. 그죠? 요게 깨달을 오자입니다. 그죠? 깨달을 오자입니다. 다 감정을 나타내죠. 이거는 마음을 나타내요. 이 마음 신자도 부수에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품 문자를 보겠습니다. 하품 문자입니다. 하품 문자는 이렇게 사람이 입을 이렇게 크게 벌리고 하품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하품을 하면 입을 크게 하품을 하면서 입이 작아지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입을 크게 벌린다는데 이렇게 부수자로 많이 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기 하품 문자가 들어가 있죠. 그죠? 이게 노래 같지 않습니까? 그죠? 노래할 때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작게 벌려야 돼요? 작게 벌리면 노래가 안 나오죠. 그래서 하품 문자가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람인데 중요한 이게 눈이죠. 그죠? 이게 눈목자입니다. 눈목자입니다. 눈목자는 뭐를 상용화했냐고 눈 모양을 뜬 겁니다. 이렇게 눈 모양을 눈동자가 있고 모양을 뜬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세워 놓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눈과 관련되는 것을 보인다 뭐 이런 뜻으로 많이 되죠. 눈과 관련되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기에 눈목자가 붓으로 들어갔습니까? 여기에 붙습니다. 뜻을 담당하니까 이게 볼도자가 된 겁니다. 볼도. 그러니까 부수가 뭔 자인가 알면은 의미를 한 50%는 파악이 됩니다. 이게 눈목자가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본다는 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글자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눈이 있으니까 귀자도 한번 보겠습니다. 귀자죠. 요거는 무슨 형상을 했나? 귀 모양을 이렇게 본던 겁니다. 이렇게. 귀 모양을 본던 겁니다. 귀는 듣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죠? 듣는 게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귀라는 거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기 귀자가 들어갔죠. 그러면은 요게 들을 문자죠. 그죠? 들을 문자입니다. 요게 귀가 붙으니까 듣다는 의미가 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들을 문자입니다. 또 이제 눈, 귀, 입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요게 입구자입니다. 입은 이건 말하다 의미가 말하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죠? 말하다 또 입으로 먹다는 의미도 되겠죠. 그죠? 먹다 뭐 이런 의미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입을 이렇게 상용화한 겁니다. 이러다가 이것이 모양이 좀 변해가지고 입을 이렇게 그리다가 이 모양까지 간 겁니다. 이 모양까지 간 겁니다. 그 조금 모양이 틀리긴 틀린데 이렇게 변형이 돼서 저 입구자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하나만 들어볼까요? 입으로 먹어서 맛을 보죠. 그죠? 만미자입니다. 요거 부수자가 요 입구자라는 걸 알면은, 말하는 거나 먹는 거나에 관계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죠? 이 글자를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중요한 머리 혈자입니다. 머리. 요거는 사람 머리 모양을 그린 겁니다. 요 위에 있는 것은 요것은 머리털을 얘기합니다. 머리털. 요 중간에 있는 것이 요것이 얼굴입니다. 요 밑에 있는 것은 수염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남자 얼굴이겠죠. 여자는 수염이 안 나니까. 그래서 머리와 관계되는 것이 요 부수 머리 혈자입니다. 하나만 들어볼까요? 요게 얼굴 안자죠. 그죠? 요 머리 혈자가 들어갔으니까 뭔가 머리와 관계됐다는, 얼굴이 머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얼굴 안자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 이게 몸신자죠. 그죠? 이거 부수자입니다. 몸신자입니다.
이거는 뭐를 상형화했노 그러면은 이게 여자의 그 아이 된 모습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아이 된 모습이 이 자체가 몸이죠. 그래서 이게 몸이 된 겁니다. 몸이라는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그럼 예를 하나만 좀 들어볼까요? 이게 몸궁자입니다. 여기 부수자가 몸신자가 들어갔으니까 분명히 무슨 몸하고 관계 있다고 생각하고 이 글씨를 보면 됩니다. 요거 발음을 담당했으니까 이 자체만으로도 이게 몸이라는 의미입니다. 몸궁자가 된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사람 신체, 전체적인 사람 신체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를 했고, 그 사람 신체 중에서도 이 손이라든가 발에 대해서도 부수가 따로 나와 있는 글씨가 몇 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또 쓰임이 많습니다. 그 사람 신체 중에서도 특히 손에 대해서 우선 나와 있는 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서. 물론 뭐 사람의 아까 얘기했듯이 그 중에 하나는 손이 들어가 있는데 손은 이게 몇 가지가 되니까 제가 따로 빼내서 이것만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 굉장히 중요한 글씨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손이라는 것은 우선 여기 손숫자죠. 여기 변으로 들어갈 때는 손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죠? 같은 자입니다. 그죠? 이게 손숫자입니다. 손숫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를 형상했노 그러면은 왼쪽 손을 이렇게 펴 있는 모습입니다. 저 모습이. 그래서 손가락을 5개 펴서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이 이 글씨가 된 겁니다. 된 건데 편의상 변으로 갔을 때는 이렇게 지금 만든 겁니다. 글씨를. 그러면 이것은 손이라든가 손 동작을 얘기하겠죠. 손이니까. 손은 뭘 사용을 하고 동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요게 손이 들어가 있죠. 거기서 뭔가 손 동작이 있다 이런 거. 이것이 7타자죠. 그죠? 야구에서 타자가 치는 그 7타자입니다. 이 손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손으로 치죠. 발로 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손과 관계되는 것이 요것이 또우자입니다. 또라는 것은 반복한다 그런 얘기죠. 이거는 뭐를 형상화했노 그러면은 이거는 오른손을 형상화한 겁니다. 오른손가락을 편의상 손가락이 5개인데 한 장에는 많이 줄여져 있습니다. 5개를 다 하려면 복잡하니까 손가락 3개만 표시한 겁니다. 요거를 형상화한 겁니다. 여기서 요 글씨에다가 요거를 요렇게 했는 것을 다시 요렇게 쓰면 요렇게 되나요? 그죠? 요 획을 요렇게 쓰면은 요 형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왜 또 우자가 되나 그러면 오른손은 우리가 늘 이 잘 쓰는 손이니까 계속 쓴다는 뜻으로 또 우자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한자의 부수로 나올 때는 또라는 의미가 아니고 전부 대부분 다 이 손이라는 의미로 그 한자를 해석을 하면 맞습니다.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요게 취할 치자죠. 자, 여기 또 우자가 들어갔으면 손이라 그랬죠. 이건 손으로 귀를 취한다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서 사람들이 전과를 내가 사람을 얼마나 죽였다 하는 것을 장수 같으면은 목을 베어옵니다. 근데 사람 목을 베어오면 무게도 있을 뿐더러 그 양이 많기 때문에 다 이렇게 베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수 말고 이 병사들은 이거 귀를 베어와서 자기 성과를 나타내고 그랬습니다. 손으로 귀를 이렇게 베는 모습입니다, 이게. 그래서 취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손으로 귀를 뱉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수자입니다. 그죠? 보면 이것이 나오면, 아, 손과 관계가 되는구나, 그 생각을 하고 그 한자에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게 손톱 조자죠. 요것이 위에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같은 자입니다. 그죠? 부수자가 여기 손톱 조자입니다. 손톱도 손의 일부죠. 그죠? 손의 일부인데 손톱이란 의미보다는 이 글자도 나오면은 전부 다 손과 관계되는 글자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요게 할위자죠.
무엇을 시행하다는 겁니다. 임의로 시행한다는 뜻입니다. 요것이 손톱 조자가 나왔잖아요. 여기 손이라는 의미입니다. 요 밑에 거 요거는 코끼리를 얘기합니다. 손으로 코끼리를 이렇게 길들인다는 뜻입니다. 뭐 행위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다 그래서 할리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요 부수가 나오면 아 이거는 뭐 손의 의미가 있구나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을 겁니다. 요거는 마디촌자입니다. 마디촌. 마디라는 것은 손가락의 이 한 마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아까 손은 요렇게 표시한다 그랬죠. 요것이 손입니다. 요렇게 구부리고 이것이 요 끄면 여기 손입니다. 요 점은 여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 끝에서부터 요 맥박이 뛰는 데까지의 요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대체적으로 한 3cm 내외로 보면 되죠. 그죠? 그래서 한치 그는 게 요 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수자로 나오면은 요렇게 한촌 마디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것도 대체적으로 손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부수에. 대부분 그렇게 쓰입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요게 뭔지요? 쏠사자죠. 화살을 쏜다는 겁니다. 화살을 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까 방금 전에 몸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몸이라고 배웠는데 여기서는 모양자로서 이것이 몸이 아니고 이렇게 화살이 날아가는 모습입니다. 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손을 이렇게, 여기 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손을 해서 화살을 당겨서 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자는 이 몸인데 사람 몸만 가리키는 거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이 모양자로 이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모양자로 다른 의미로 이렇게 쓰이는 사례가 좀 많습니다. 손과 관계되는 부수자는 중요하니까 선생님들 이해를 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부수자인데 요거는 뭔지요? 밭들공자죠. 그죠? 밭들공자입니다. 요것도 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것도 손을 얘기하는데 요건 양손을 얘기합니다. 여기 손이 하나 있고 여기 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양손을 위로 이렇게 떠받치는 모습입니다. 양손으로서 무슨 물건을 떠받쳐 가지고 받들어서 올린다는 의미로 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밭들공자도 이런 것이 부수자로 이렇게 나오면 양손이라고 우선 해석을 인식을 하시고 그 한자에 접근하시면은 굉장히 해석이 빠를 겁니다. 그 다음에 요런 한자가 있죠. 요 같은 겁니다. 그죠? 요건 칠복자입니다. 칠다는 복자입니다. 요거는 왜 설명드리노 그러면 손에 행동을 나오기 때문에 요게 손이죠. 아까 또구자는 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손에다가 이렇게 막대기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손에서 막대기를 들고 있다는 무슨 의미입니까? 무엇을 쳐야 되겠죠. 그죠? 그냥 들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자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요게 친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게 칠공자입니다. 공격한다. 공자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하고 비슷한 게 몽둥이 숫자입니다. 몽둥이 숫자도 되고 창숫자도 됩니다. 몽둥이 숫자입니다. 여기도 손이 나왔죠. 그죠? 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위에 것은 몽둥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몽둥이를 손으로 들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몽둥이로 손을 든다면 사람을 뭐 치든지 뭘 가야 되지 않습니까? 몽둥이로 때리든지.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요게 죽일 살자입니다. 몽둥이로 사람 죽이는 겁니다. 죽일 살자입니다. 살인한다 그래요. 요걸 쓰죠. 그 다음에 요거하고 비슷한 게 요게 지탱할 지자입니다. 여기도 뭐 손이 나왔죠. 그죠? 손에다가 나뭇가지가 있습니다. 나뭇가지. 나뭇가지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뭇가지를 잡고 자기 몸을 지탱한다는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글씨입니다. 그런데 요 글씨는 붓으로 상용 한자에 쓰이는 글씨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제가 안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에 대한, 손에 대한 부수자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속 또 부수자만 얘기를 하면은
선생님들이 약간 좀 지루해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고전 구절 한 구절만 하고 또 공부를 넘어가는 방면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아마 9페이지일 겁니다. 이것도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불려 나오죠. 못하다는 게 나옵니다. 그죠? 당장, 그죠?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런 말 많이 하고 듣기도 많이 했습니다. 천재보다는 노력하는 사람이 천재를 이긴다.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뭐 똑같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겁니다. 자, 알지자죠. 그죠? 여기에 중요한 게 불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못하다. A 불려. 이 수가 많이 나오니까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B 그러면 A는 B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무엇을 아는 사람은 못해. 무엇보다 못합니까? 좋아할 호자죠. 그죠? 뭐를 좋아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이게 뭐였죠?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은 못한데 뭐보다 못해요? 무엇을 즐겨하는 사람보다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해석은 간단합니다. 근데 이 지가 뭔 대명사인데 이건 뭘 가리키냐? 일반적인 걸 가리킨다는 것도 있고 이것이 논어편에 나오는데 이것이 학문을 가리킨다. 또는 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도로 해석을 해보면 내가 그 도라는 것이 우리가 사람이 꼭 지켜야 할 그런 길 아닙니까? 그죠? 도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도가 있음을 알아요. 도가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도가 있는 것은 알지만은 도를 내가 얻지를 못했어요. 완전히 내가 습득을 못했어요. 그런데 좋아는 하는데 얻지를 못했어요. 근데 좋아하면서도 도를 완전히 습득을 하면 내가 굉장히 즐겁게 된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논어 주석에 보면은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이걸 곡식에 비유합니다. 곡식에. 이 지를 곡식에 비유합니다. 어떤 풀이 있고 있는데 그것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곡식인 것을 알아요. 곡식인 것을 알고 아는데 그 곡식을 좋아해서 그 곡식을 먹었어요. 먹었는데 배부르게 먹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좋아하면서 배부르게 먹으니까 굉장히 사람이 즐겁습니다. 그게 결국 아는 데만 그치면은 아는 데만 그쳐서 좋아하지 못하면은 아는 것이 지극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좋아는 하는데 즐기지를 못하면은 좋아하는 것이 지극하지 못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 한자 공부를 생각해 보자고요. 한자 공부를 하면은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문자를 해석하고 뭘 하는데 이 일상생활에 정확한 해석이 되고 한자를 공부하면은 좋다는 것을 알아요. 아는데 그것을 좋아하지만은 시간이 없다 게으름 핑계로 완전히 자기 걸 습득을 하지를 못했어요. 좋아하기만 해요. 근데 좋아서 한자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한자에 소위 말해서 도가 통했습니다. 그러면 즐겁죠. 그죠? 자기가 다 체득을 했으니까. 좋아하면서 즐거운 단계까지 가야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 완전한 자기 것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워낙 이제 쓰임도 많고
많이 들어본 얘기라서 그냥 단순히 그냥 지지자 물려, 호지자 물려, 낙지자 그러면 뭐 아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것이 낫고 좋아하는 것보다는 즐기는 게 더 낫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정확하게 해석하면은 이렇게 아는 것이 있는데 알아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것을 좋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좋다고 해서 그걸 게으리 하면 안 되고 계속 즐겨해야 계속을 하게 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죠? 이제 해석이 되어서 자꾸 묻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 교재에 보면 아마 10페이지에 고사성어가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거 하나 더 하고 이번 시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부수자 더 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사성어 하나만 하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맹호입니다. 한자를 한번 보죠. 이게 가혹할 가짜죠. 그죠? 가혹할 가짜입니다. 가혹할 가짜. 요거 정사정자죠. 그죠? 정치한다는 그림입니다. 정사정. 그 다음에 사나울맹자입니다. 사나울맹자. 그 다음에 어조사 어자죠. 이건 범호자입니다. 가정 그러면 가혹한 정치입니다. 아주 심하게 뭐 수탈을 하고 가혹한 정치는 사나워요. 가혹한 정치는 굉장히 사납다는 뜻입니다. 뭐보다 사나워요. 이거는 보다 그런 의미죠. 보다 그런 어조사니까. 호랑이보다가 더 사납다. 그러니까 가혹한 정치가 호랑이보다 더 무섭고 사납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하고 같이 쓰는 사자성어 우리가 많죠. 그죠? 가렴주구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가렴주구. 요거는 거두을 염자입니다. 거두을 염. 요거는 죽이다는 뜻입니다. 그죠? 죽이다는 뜻입니다. 요거는 구하다는 뜻이죠. 그죠? 가혹하게 거둔다는 것은 세금을 가혹하게 거둔다는 뜻입니다. 아니, 농사를 전환하는데 90% 이상이 세금으로 가져가요. 그 다음에 죽을 듯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공물을 요구를 하든지, 뭐 보석을 요구를 하든지, 전통 나는 곡식을 요구하든지. 그래서 가혹하게 거두고 죽일 듯이 뭐를 요구하는 거라는 그런 뜻하고 같습니다. 그 전체적인 해석을 보면은 이 관리들이 하도 백성들에게 뭐를 많이 거두고 부역을 시키고 요구를 하는 것이 호랑이보다 더 무섭고 죽일 듯이 요구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정치를 잘했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을 혹독하게 그냥 해서 백성들 먹을 거 다 뺏어가지고 자기들 배만 채우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가정맹호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노? 그러면은 그건 얘기책에 나오는 겁니다. 얘기책에 나옵니다. 공자님이 다 벼슬을 이렇게 안 하고 할 때 몇 년 동안에 그 중국 전체 나라를 다니면서 그 주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제자들 데리고 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태산에 이렇게 태산 옆을 지나가는데 아주 슬피 우는 여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워낙에 슬피 울기 때문에 제자 중에 이게 자로를 시켜가지고 그 왜 저 여인이 저렇게 슬피 우는고 한번 알아보라 그랬습니다. 이 자로라는 제자는 공자 제자 중에서 공자하고 나이 차이가 이렇게 별로 많이 안 나는 제자 중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깡패, 조폭, 두목에서 공자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공자가 주의를 하면서 어떤 유세를 할 때 그거 가서 방해를 놓으려고 이 깡패니까 이 사람이 조폭 비슷한 거니까 방해를 놓으려고 싸움하러 갔는데 공자하고 싸움하다가 말씨름하다가 공자인데 설득을 당해가 공자 제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로가 공자 제자가 된 후에는
공자인데 다른 사람들이 뭐 시비를 걸고 하는 게 없어졌어요. 이 사람이 워낙 이제 뭐 주먹도 세고 용감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자로인데 가서 한번 알아보라 그러니까 자로가 갔어요. 근데 무덤이 이렇게 산 밑에서 3개 있는데 여자가 그렇게 슬피를 우는 겁니다. 그래서 자로가 물어봤어요. 아니, 아주머님, 어쩐 영호로 그렇게 슬피 우십니까?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이 무덤은 우리 시아버지 무덤이고, 이 무덤은 우리 남편 무덤이고, 이 무덤은 우리 아들 무덤이다. 그런데 이 3사람이 다 죽어가지고 여기 지금 묻혀있다. 왜 죽었나, 왜 죽었습니까? 자로가 물어보니까 다 호랑이인데 물려 죽었다는 거예요. 호랑이인데. 그래, 그 태산 밑에 호랑이가 자주 나타난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죠? 그래서 자로가 이렇게 그 말을 듣고, 그러면은 왜 호랑이가 없는 다른 마을에 가서 살면 되지 굳이 이 마을에 사나고 물어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하는 얘기가, 여기는 그래도 호랑이만 안 만나면은 죽지를 않았는데 다른 마을에 가면은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고 계속 그냥 일하려 그러면은 부역을 시키고 그런 것이 없어서 오히려 호랑이인데 물려 죽을지 만경 이 마을에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로가 와서 공자님한테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니까 공자님이, 제자들아 잘 들어봐라. 가혹한 정치는 이 호랑이보다도 더 사납다. 가혹한 정치는. 그러니까 너들이 앞으로 관리가 되고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지 말고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가혹한 정치를 하지 말라고 얘기한 데서 가정맹오호란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선생님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부수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